그 현대 소설은 좀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최근 몇 년 동안 수동에서는 현대 소설이 거의 연계가 안 됐어. 몇 개는 좀 스킵을 할 건데 첫 번째 윤은길의 장마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작년에 날개똥의 수갑이 나왔어. 윤은길 작가. 자, 그리고 56쪽에 사랑손님 어머니는 출제 가능성이 없어서 안 하겠습니다. 다음에 74쪽 이청준의 황홀한 실종,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작년 수능에 배꼽을 위한 변주곡 나왔죠? 이청준 작가. 그래서 이것도 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다음에 78쪽 양귀자 방울새도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4년 9월달 모의평가에 원미동 시인이 나왔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는 안 겹치게 내는 게 거의 암묵적인 룰 같은 거라서 모르죠. 이번 수능에서 깨질 수 있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그런 규칙이긴 합니다. 만약에 나온다면 어쩔 수 없죠. 내가 욕 좀 먹어야지. 자, 이광수의 무장부터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앞에 봅시다. 앞에. 자, 22년 예비시행에 이광수의 무장이 실려 있는데 역시 오늘 단련 소책자에 같이 기출문제 실어놨습니다. 지문 해설까지 다 써서 꼭 살펴보기 바라고. 자, 그 당시에 보기가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연애는 단순히 남녀의 교제라는 행위가 아니라 감정의 주체로서 개인의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었다. 다시, 자유연애는 뭘 전제하고 있는 개념이라고? 개인의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이라고. 알겠죠? 개인의 전제한 근대적인 관념. 따라서 연애는 개인에게는 자아를 자각하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고 사회에는 자유로운 배우자 선택의 근거로 작용함으로써 가족 제도의 변혁을 유도했다. 무정이 창작될 무렵 연애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일은 근대적 삶의 실천으로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연애 이퀄 근대화. 되죠? 소설은 연애에 기초한 혼인을 형상화함으로써 계몽성을 드러냈다. 이 연애가 계몽성까지 나아갈 수도 있대. 되지? 그래서 이걸 고려해서 본문 가봐야 되는데 여러분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전체 줄거리 시작. 자, 같이 갑시다. 전체 줄거리. 경성학교의 영어 교사인 이형식은 김장로의 요청으로 그에 따른 김선형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형식은 선형에게 호감을 느끼나 어린 시절 자신의 은인이었던 박진사의 딸인 박영채를 다시 만나면서 영채와의 관계도 고민한다. 얘가 쓰레기네. 한편 누명을 쓴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된 영채는 경성학교의 배학감에게 겁탈되자 절망한다. 왜 절망하느냐? 물론 이 겁탈을 당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선형과 영채가 정근대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인물이거든. 그러니까 수철해야 된다. 지주와 절개를 지켜야 된다. 이런 관념이 있는 거죠. 이런 관념이. 근데 자기 몸이 더럽혀졌잖아. 살 수가 없는 거지. 알겠죠? 자, 다음에 하지만 영채는 기차에서 동경에 유학 중인 병욱을 만나면서 여기 밑줄 마음을 바꾸어. 여기서 그래서 전체 줄거리상에서 영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 정근대적 가치관에서 근대적 가치관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병욱이라는 인물인 거죠. 병욱.
자, 형식은 선형과 약혼하면서 미국 유학길에 오르고 기차에서 영채와 병국을 만난다. 이 부분이 22년 예비 시향의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들은 곤경에 처한 수레민을 구호한 후 함께 교육으로 조선을 계몽할 것을 다짐한다. 자, 그러면 본문 가겠습니다. 자, EBS 본문은 누가 누구 간의 대화냐면 이번에는 형식과 선영 간의 대화입니다. 근데 어쨌든 선영도 약간 좀 정근대적 가치관을 지니고 있는 인물이야. 알겠죠? 자, 어디 가보냐면 2번 갑시다. 자, 그날 저녁에 선형은 예하고 대답은 하였다. 그러나 그 예가 무슨 뜻일까? 형식을 사랑합니다 하는 뜻일까? 또는 여기 빨간색 밑줄? 부모께서 그렇게 하라 하시니 명령대로 합니다 하는 뜻일까? 명령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선영은 사실은 집에서 결혼하라고 하니까 시켜서 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하죠. 자, 선영이 자기에게 대한 처지가 병국이 그 아내에게 대한 처지와 같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형식은 문득 불쾌한 생각이 난다. 자기는 사랑해서 결혼해야 되는 사람인데 선영은 집에서 시키니까 나랑 결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가서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다음 단락. 자, 있는 힘을 다하여 선영씨 한마디 물어볼 말이 있습니다 하고 형식은 고개를 숙였으나 선영은 고개를 들어 형식의 갈라진 머리를 보고 의심나는 듯이 한참 생각하더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고 살짝 얼굴을 붉힌다. 제가 묻는 말에 똑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살아가는 사람 사이에 꺼리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는 형식의 가슴을 잘못 울렁울렁한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 가보면 여기 파란색 밑줄 선영 씨는 나를 사랑합니까? 뭐가 전제로 깔린 거죠? 둘이 결혼하려면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근대적 가치관이 전제로 깔려 있는 거죠. 근대적 가치관. 자, 왼쪽 단의 밑에서 두 번째 줄.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여기 빨간색 밑줄?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로 결혼하고 있다고. 의무로. 선영이 그런 성격인 거지.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다. 자, 밑에 대사. 그런 말씀을 왜 물으셔요? 그런 말을 물어야죠. 약혼하기 전에 서로 물어보았어야 할 것인데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물어야죠. 다음에 어디 가냐면 여러분 59쪽에 첫 번째 줄 갑시다. 빨간색 밑줄. 아내가 되었으니 쥐아비를 사랑합니까? 무슨 가치관이죠? 정근대적 가치관이죠. 정근대적 가치관. 다음에 파란색 밑줄. 또는 살아가니까 아내가 됩니까? 이건 근대적 가치관이죠. 자, 그래서 실린 부분에서는 이 둘 대화를 통해서 가치관의 차이가 뚜렷하게 드러나더라. 됐죠? 이 정도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시다. 이상의 날개 가겠습니다. 얘는 별표 3개. 자, 현대소설이 연계된다면 강력한 출제 가능성이 있는 작품 중에 하나죠. 이상의 날개.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전체 줄거리부터 먼저 쭉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전체 줄거리.
자, 그만 같이 갑시다. 줄거리 좀 쇼킹하죠? 여기서 출제 포인트 5번 같이 가겠습니다. 5번. 날개의 주인공이자 서술자인 나는 식민지의 지식인 청년으로서 경제적 능력이 없어 아내에게 기생하며 무기력하고 무의미한 삶을 살아간다. 자, 이러한 나의 삶은 일제강점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조선의 지식인 청년들의 삶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쵸? 지식인이라서 뭔가 이 사회를 바꾸고 싶은데 일제강점기라서 조선인들한테는 이 마땅한 자리를 안 줘. 그러니까 무기력하게 지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작가 이상 역시 그러한 지식인 청년으로서 자본주의가 확산되는 사회적 상황 속에서 경제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식민지하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펼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살아야만 했다. 그래서 이때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이 방이 있잖아. 나의 방과 아내의 방. 그 전체가 뭘 상징하는 거냐면 지식인의 내면 세계를 상징하는 겁니다. 알겠죠? 지식인의 내면 세계. 그런데 전체 줄거리가 보면 아내의 내방객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게 수능특강 교재라서 전체 줄거리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건데 이게 줄거리상 아내가 직업이 창녀야. 그러니까 내방객이란 건 성매매를 하러 온 사람인 거죠. 알겠죠? 근데 약간 좀 이상한 줄거리 아니야? 근데 이게 뭘 뜻하냐면 아내의 매춘이 도덕적인 타락을 뜻하는 겁니다. 누가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무기력한 지식인들이 정신적으로 타락했다. 이런 뜻이라고. 그러니까 자기의 이 지조를 잘 유지하지 못하고 어디에 협력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일제. 이게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아니면 물질 문명에 좀 젖어들었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해. 그래서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입니다. 여러분 23년 9월달 모의평가에 겨드랑이에 파만을 돋아나는 그 소설 기억납니까? 최애는 크리스마스 캐럴 5. 그게 상징성이 굉장히 강한 작품이라서 여러분이 많이 틀렸거든? 이상의 날개도 약간 그런 성격이 강하죠. 그 4개만 내면은 이런 부분 물어보면 오답률 확 올릴 수 있거든. 잘 알아둬야 돼. 그리고 여기서 와이프가 나에게 감기약이 아니라 사실은 수면제를 주죠. 수면제.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뭘 잠재우겠다는 얘기야? 지식인들의 비판의식을 잠재우겠다는 얘기죠. 이게 이런 뜻이라고. 자, 그러면 여러분 밤예출 있잖아. 외출. 아내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외출이란 건 도덕적인 타락에서부터 벗어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때 외출이 의식의 성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에 나는 외출을 거듭할수록 의식이 성장하게 되죠. 그렇죠? 그리고 완전한 각성에 이르는 타이밍이 언제야? 정호 사이렌을 만나게 되는 그 타이밍인 거지. 됐습니까? 그래서 이 각성을 뜻하게 되는 거죠. 각성.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굉장히. 이상의 날개가 2006년 수능에 나오고 안 나왔습니다. 되게 오래됐죠. 2006년 수능이니까 2005년에 출제된 거죠. 2005년. 여러분 그때 세상에 있었나?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는 쿨타입이 됐지. 뭐 최근 경향은 고전 소설을 소설에서 연계하는 경향성이 좀 강하긴 하지만 뭐 현대 소설도 연계될 수는 있죠. 그렇다면 내 생각에 출제 1순위 중에 하나입니다. 출제 1순위. 자, 이렇게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되죠. 나의 행동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 본문의 첫 번째 줄 가겠습니다. 그렇구만 나에게는 옷이 없었다. 빨간색 밑줄. 아내는 내게는 옷을 주지 않았다. 여러분, 왜 옷을 주지 않았을까? 외출복을 마련해주는 순간 나는 여기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거든. 알겠죠? 그래서 옷을 사주지 않은 거죠. 자, 다음에 그 다음 단락 갑시다. 어느덧 손수건만 해줬던 볕이 나갔는데 아내는 외출해서 돌아오지 않는다. 나는 요만이라도 좀 피곤하였고 또 빨간색 밑줄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내 방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을 생각하고 그 아내 눈치 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밑에 적어봅시다. 일제에 종속된 삶. 일제에 종속된 삶 또는 복에 따라선 물질 문명에 종속된 삶 이렇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
자, 내 방은 침침하다. 나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낮잠을 잔다. 한 번도 거든 일이 없는 내 이부자리는 냄새 쩔겠네. 내 몸뚱이 일부분처럼 내게는 참 반갑다. 잠은 잘 오는 적도 있다. 그러나 또 전신이 까칫까칫하면서 영 잠이 오지 않는 적도 있다. 여러분, 그런 때는 보이죠? 거기서부터 빨간색 쭉 밑줄. 아무 제목으로나 제목을 하나 골라서 연구했다. 나는 내 좀 축축한 이불 속에서 참 여러 가지 발명도 했고 논문도 많이 썼다. 시도 많이 지었다. 그러니까 연구했다, 시를 지었다, 논문 썼다 이런 표현을 통해 볼 때 나는 성격이 뭐죠? 지식인인 거죠. 지식인. 근데 그걸 어디서 했다고? 방구석에서 했다고. 그러니까 어떤 지식인? 무기력한 지식인인 거죠. 무기력한 지식인. 알겠죠? 무기력한 지식인. 자, 다음에 중략 바로 윗줄 갑시다.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로웠다. 빨간색 밑줄. 사회와의 단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중략 바로 윗줄에. 나에게는 인간 사회가 스스로웠다. 사회와의 단절인 거죠. 자, 그리고 중략 뒷부분은 외출한 다음에 정오 사이렌을 만나서 완전히 각성하게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시 도달아 날개야. 이런 표현을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최만식의 태평 전화 가겠습니다. 별표 3개. 왜 별표 3개냐면 별 이유는 없고 작가가 최만식이니까. 자,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읽어봤죠? 여기서 전체 줄거리. 저 윤직원, 윤도섭은 구한말 화적대에게 아버지를 잃고서 이 아버지가 이름이 윤영규입니다. 작품에서 말대가리 윤영규라고 나옵니다. 알겠죠? 근데 정확하게 서술이 되진 않는데 구한말 시기에 굉장히 좀 많은 돈을 번 걸로 나와. 많은 돈을. 네, 그러니까 구한말 시기니까 전국이 좀 불안했겠죠? 그쵸? 이게 치안이 좋질 않아. 그래서 화적대에게 뻑하면 습격당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 집에 하인 중에 한 사람이 화적회의 일원이었던 거죠. 일원. 그래서 그 지역 지방관한테 가서 이 고발을 합니다. 근데 그 지역 지방관이 윤영규도 같이 잡아들여. 왜냐? 너 내 통 있지? 이러면서 돈 뜯을 목적인 거죠. 돈 뜯을 목적. 그러니까 이걸 다 지켜본 윤두섭은 무슨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 여기서는 윤직원 영감이라고 나오는데 본명은 윤두섭입니다. 당연히 무슨 생각을 할까? 전부 다 내 돈을 뜯어먹으려고 하는 도둑놈들. 이런 생각밖에 안 들겠죠.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일제강점기는 어떤 현실인 거지? 적당히 정치 자금 좀 대주고 하면 내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태평천하인 거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읽으면 이 윤두섭의 왜곡된 역사관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언제였지? 얼마 전에 이감이었나 바탕이었나 아무튼 둘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윤영규가 자기 집에 하인 한 사람이 화적패라는 걸 고발당했는데 관가에 같이 잡혀 들어갔다라는 장면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가지게 되는 맥락을 잘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략 뒤로 가겠습니다. 앞부분은 썩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중략 뒷부분. 해가 서쪽에서 뜨겁구나. 윤중원 영감은 아들이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나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이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빨간색 밑줄. 뭐 타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참 부자 관계가 썩 그렇게 바람직하지가 않죠.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빨간색 밑줄.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윤직원 영감을 속사납고 경망스런 어린 아들로 둘러넣었으면 꼭 맞겠습니다. 근데 사실 윤직원 영감의 아들은 남봉꾼이야. 알겠죠? 술과 노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은 아닌데 아무튼 최만식 작가의 특징 중에 하나가 판소리 문체죠. 이 부분이 사술자의 개입이라고 볼 수 있겠죠. 판소리 문체. 자, 그래서 전체 줄거리에서 읽었듯이 이 종아기가 사상관계, 사회시 운동하다가 잡혀 들어갔다. 소식을 듣게 되죠. 64쪽 갑시다. 윤중원 영감의 충격을 받는데 빨간색 밑줄.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살아가고 하는 종하기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쭉 빨간색 밑줄. 윤중원 영감은 시방 종하기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길 천길로 침도하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물론 무서웠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윤중원 영감에게는 사회주의라는 게 마치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은 화적폐차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사회주의라는 건 부르주아를 타도하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누가 고마울 수밖에 없어? 일제. 그 당시에 사회주의 운동은 독립운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중간쯤에 가보면 중간쯤에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 죽여도 아깝지 않은 놈이 그놈의 경찰서장 허란 인계로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대따 경찰서에 잡혀 오사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하는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부잣집의 자식이 무엇이 데껴서 불황당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기 아니면 앉았을 뿐. 윤중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론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빨간색 쭉 밑줄.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왜냐? 적당히 협력해주면 일전에 자기 재산을 안전하게 지켜주거든. 됐죠? 그래서 밑에 적어봅시다. 왜곡된 역사관.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은 다 이게 구체화되는 대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됐지? 자, 넘어갑시다. 여러분, 이 정도면 속도 적당하죠? 더 빠르게 하면 막 필기하다가 남는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 자, 전광용의 사수인데 별표 하나짜리입니다. 별표 하나. 여러분은 인생의 라이벌이라고 부를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고등학교 때 고2 때는 전교 1등 한 번도 놓친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걸 믿고 고3 때 열심히 공부 안 한 거죠. 고2 겨울방학 때. 그래서 고3 되자마자 추월당했습니다. 한 친구한테. 그래서 그게 너무 분해서 내가 지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 하루에 3시간 정도 공부했었는데 근데 여러분 잠 줄이면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결국 성적은 6시간 푹 자고 공부했을 때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삼수까지 했을 때. 아무튼 근데 그렇게 공부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나를 앞지는 그 친구랑 이 미묘한 관계가 좀 되는 거야. 내 친구들이 되게 좀 짓궂었거든. 그러니까 모의고사 날만 되면 생존계를 시작하는 거죠. 1교시 끝나자마자 우리 교실 엄청 뛰어와. 야, 걔 몇 점 받았대! 소리 지르고 갑니다. 나보다 잘 받으면 내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게 되게 재밌었던 모양이야.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칠 때마다 스트레스죠. 걔한테는 죽어도 지기 싫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그렇게 하면 엮이기 시작하니까 뭘 해도 이제는 걔한테는 지기 싫어져. 뭘 해도.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그런 관계를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이건 좀 더 지나쳐서 심지어는 이 두 친구가 서로를 죽고 죽이는 상황에까지 이르게 돼. 근데 그런 상황에까지 안타까움보다는 대결의 상대로 인식하게 되죠. 알겠죠? 자,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같이 갑시다. 자, 전체 줄거리부터 보겠습니다. 정신이 잃고 쓰러졌다가 병원에서 눈을 뜬 나는 B와의 마지막 대결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밑줄, 과거를 회상한다. 그래서 역순행적인 구성으로 일단 이루어져 있죠. 나와 B는 어릴 적부터 친구였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서로의 뺨을 때리는 벌을 받았던 일. 근데 이게 왜 처음에 시작하냐면 둘이 서로 떠들다가 걸려. 근데 라떼만 해도 말이죠. 학교가 되게 야생의 공간이었거든. 야생의 공간. 쌤도 싸대기 많이 맞으면서 공부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아재입니다, 아재. 아무튼 간에 둘이 불러냈는데 떠들다가 걸리니까 야, 쌤이 때리기도 귀찮고 너네 둘이서 서로 뺨 때려. 가 시작된 거죠. 근데 주인공이 나는 친구니까 좀 그래 처음에 살살 때렸단 말이야. 근데 B가 선생님한테 너는 똑바로 안 때리면 혼난다 했더니 풀스윙을 한 거죠. 그때부터 이상한 경쟁심이 불붙은 거지. 이해됐죠? 되게 사소한 계기로 라이벌이 됩니다. 경희를 차지하기 위해 군기총 쏘기 대결을 벌였던 일. 6.25 전쟁으로 셋이 다 헤어지지만 B의 계략으로 경희가 B와 결혼한 일등을 겪으면서 이건 진짜 빡칠 것 같아. 사랑까지 빼앗기죠. 근데 사실 본문 읽어보면 이건 나의 잘못이 좀 큽니다. 나는 B에게 항상 패배감을 느껴왔다. B는 이적 행위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 집행을 맡은 사수가 되는데 다른 사수들이 쏜 총에 B가 쓰러진 뒤 나도 B에게 지지 않기 위해 총을 쏘지만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지게 된다. 자, 그러면 어디 가보냐면 66쪽. 자, 66쪽에 여러분 중간 조금 밑에 단락 있죠? 나를 만난 경위는 찾았습니까? 거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나를 만난 경위는 시종 울기만 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서는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위는 남편의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했다. 사변 통해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소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희가 B를 버리고 너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지만은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희의 행방에 대한 관심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면서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힐난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희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여러분, 파란색의 밑줄?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그래서 밑에 적어봅시다. 이중적 감정. 여기서는 대결 상대로 인식해서 사형 집행 시에 총을 쏴야 된다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고 있죠? 목숨을 구해줘야 될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B에 대해서 친구라고 생각하면서도 대결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해됨? 근데 이 부분은 친구로 생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또 내면의 구별이 포인트가 되겠죠. 내면의 구별. 자, 다음에 출제 포인트 4번 갑시다. 자, 이 작품에서 나와 B는 어릴 적부터 함께 학교에 다닌 가장 친한 친구 사이자 거듭되는 숙명적인 대결의 상대로 설정되어 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대립은 본능적인 대결 의식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외부적 요인에 의한 것이기도 하다. 예컨대 곰 선생의 억압적 지시라든지 한국전쟁 같은 역사적 상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두 사람의 대결을 초래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남과 북은 원래 싸울 이유가 없죠. 근데 외세가 개입함으로써 다투게 됐지. 동족상전의 비극이 일어났죠. 그렇게 된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건 보기를 따로 줘야 돼. 이해됐습니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68쪽 이호철의 판문장 갑시다. 자, 별표 하나짜리인데 역시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다 읽어봤습니까? 여러분 출제 포인트 1번 갑시다. 주제, 여기 밑줄 남북 분단으로 심화되는 이질화 문제. 조심해야 돼. 여기서 진서 여기자는 화해에 이르지 않습니다. 알겠죠? 남북 간의 화해 이런 게 주제가 아니야. 이질화 문제가 주제입니다. 이질화 문제. 그러니까 이 작품이 좀 어렵게 내면 어려질 수 있는 부분이, 자, 여러분 작품 전체 줄거리를 고려한다면 여기까지 싹 다 보면 결국에는 이질화 문제죠. 근데 중간에 서로 간에 플러팅이 오고 가는 그런 장면이 좀 있긴 하거든. 그러니까 여기까지 만약에 자른다면 뭐라고도 볼 수 있는 거지? 의견 대립이 완화되고 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나온 질문만 가지고 평가하는 게 원칙이긴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자를 건지 아니면 이 부분까지 넣어줄 건지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좀 유의해 주기 바랍니다. 내가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쨌든 전체 줄거리를 고려하면 끝까지 가면 결국엔 화해가 아니라 이질화가 심화된다. 이게 주제고, 근데 중간쯤에 농담 주고받고 분위기가 완화되는 부분이 있죠. 거기까지만 잘라서 몰아본다면 화해로 갈 가능성을 엿볼 수는 있다. 까진 가능할 것 같아. 알겠죠?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자르느냐에 따라서 조금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좀 애매합니다. 자, 전체 줄거리 갑시다. 기자인 진수는 판문점에서 벌어지는 남북회담을 취재하기 위해 판문점으로 향하는 버스에 탄다. 그는 버스 안에서 외국인 기자들과 북한 기자들이 나누는 사소한 대화를 들으며 가족에게 짐이 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생각한다. 이윽고 판문점에 도착한 진수는 그곳에서 북한의 여기자를 만난다. 둘은 남북 회담에 대한 문제로 대화를 시작하지만 체제와 신념 문제 등으로 갈등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내리자 진수는 소나기를 피하기 위해 얼떨결에 여기자의 손을 잡고
지프차에 올라탄다. 플러팅한 거 아니야 이거? 오늘 분위기 좀 힘드네. 어제 분당이는 반응 좋았는데. 자, 아무튼 진수는 차 안에서 농담을 하며 당황하는 여기자를 안심시키는데 여기 밑줄 대화를 할수록 여기자에 대한 호감도 깊어진다. 근데 이거 끝까지 결말고리하면 진수만의 착각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까지 자르면 화해 가능성을 엿볼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집에 돌아온 진수는 잠자리에서 귀자의 모습과 목소리를 떠올리고 판문점이 사라질 그날을 그리며 잠에 빠져든다. 근데 여기 밑줄 얼마 뒤 오랜만에 취재차 다시 판문점에 간 진수는 경계심이 더 강해진 여기자를 바라보며 씁쓸함을 느낀다. 경계심이 근데 오히려 더 강해진다고. 그러니까 남북 간의 화해가 되기가 힘들다라는 게 전체적인 주제의식인 거죠. 됐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미수록 부분 있죠? 추적 포인트 5번의 미수록 부분. 자, 중력 부분 줄거리 뒤쪽으로 가보면 11시가 지나서야 진수는 자리에 누웠다. 종일 버스 속에서 시달린 데다가 박사 긴장을 했던 탓인가 온몸이 노곤하였으나 정작 쉬에 잠은 오지 않았다. 자, 그 다음부터 이 미수록 부분 끝까지 있죠. 이게 싹 다 진수의 상상이야. 왜 그러냐면 여기자가 뭔가 나긋나긋하게 친절하게 말을 해주는 듯한 어투인데 전체 줄거리 고려하면 오히려 경계심이 강해진다니까. 그 진짜 진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미수록 부분 밑에다가 적어봅시다. 진수의 상상. 내용이시 문제 이런 거 하나 나올 수 있는 거지. 여기자가 진짜 화해 무드를 조성하면서 진수에게 말을 건넸다. 그렇지 않죠? 자, 미수록 부분 이런 것도 찾는 거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꼭 다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게 참 힘든 게 그 요약 강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EBS 자료가 좀 많은 게 좋은데 이 6월달 이후로 NJ가 쏟아지죠. 그러니까 EBS 자료가 정리할 게 많으면 안 돼. 시험장에 다 못 넣어놓고 갑니다. 머릿속에. 그러니까 얇게 만들면서도 뭔가 필요한 게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 만들기 참 쉽지 않죠. 자, 넘어갑시다. 김승옥 작가의 차나 한 잔 하겠습니다. 얘는 별표 3개. 별표 3개. 예컨대 몇 살 대치 원장님이 선생님 잠깐 시간 되시면 차나 한 잔 하시죠. 그때부터 긴장이죠. 그죠? 차나 한 잔 하시죠. 이 뭔가 나한테 무거운 얘기를 하겠다는 뜻이거든. 쌤 이번에 특강 반응 보니까 내년부터 못 여실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좋은 얘기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그러니까 나는 그냥 나를 안 찾았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런 거죠. 여러분 입장이 되어보면 교무실에서 선생님이 부르는 거지. 약간 좀 되게 마음 불편한 상황이죠. 자, 우리 차나 한잔 하자. 근데 이게 되게 무거운 얘기를 꺼낼 때 가벼운 소재로 던지는 얘기거든. 근데 이 소설의 주인공이 만화가인데 신문의 만화가 지금으로 따지면 웹툰 작가죠. 근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아. 사람들한테 유머가 공감을 얻지를 못해.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네이버 웹툰 담당자가 작가님 차나 한잔 하시죠? 그 말 듣고 나서 잘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예의 있는 척 하는 그런 멘트지만 굉장히 비정한 말이다라는 게 작품의 메시지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전체 줄거리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만. 여러분, 출제 포인트 5번 갑시다. 미수록 부분. 자, 73쪽. 자, 73쪽에, 3분단부터 가겠습니다. 3분단. 자, 자기들의 데스크 앞에 앉아있던 몇 명의 기자들이 여느 때와 달리 유별나게 반갑게 인사할 때는 그는 이미 알고 있다는 듯이 자기도 덩달아서 지금 작별을 하듯이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다. 그러고 나서 잠시 동안 그는 자기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는지 알 수가 없었다. 흐르던 시간이 갑자기 끊어지면서 공백이 생기는구나 하는 생각이 알 수 없는 부끄러움과 함께 그를 엄습했다. 그러고 있는 그를 문화부장이 구해줬다. 오늘씨만 화중. 때 여기 주인공은 자기가 잘릴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막상 보니까 이제 만화 그만 연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을 안 하고 있거든. 그 분위기가 되게 좀 어색한 거지. 그런 상태에서 문화부장이 오늘씨만 좀 얘기를 한 겁니다. 하면서 문화부장은 손을 내밀었던 것이다. 그는 당황해졌다. 그가 짐작하고 있던 사태 속에서는 문화부장의 지금 얘기는 불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세 줄 밑에 그려오지 않았는데요. 말하고 나서 그는 금방 후회했다. 그려올걸. 근데 그 밑에 문화부장이 되게 얄미운 말을 합니다. 알고 계셨군요. 야, 어차피 너 자를 거였어. 이런 뜻이죠. 얼마나 짜증나.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오죠. 두 줄 밑에. 차나 한잔 하러 가실까요? 나도 이런 말이 싫습니다. 자,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적 있거든. 내가 1년 차 때 러셀 기숙 나갔었는데 내가 러셀 기숙 나갈 때 이게 이 제종 분위기를 잘 몰라가지고 거기는 보니까 한 번 수업하면 애들이 이 선생에 대한 판단은 다 공유를 끝내버리더라고. 그런 다음에 마음에 안 들면 뒤에 나가서 자습. 그게 제일 심한 게 그 모학원 아니야? 이 동네 그쵸? 나는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독학제수를 가지고 왜? 근데 그 당시 나는 그런 관념이 없어가지고 러셀 1년 차 때. 그래서 나를 되게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야. 사람 NPC 취급하는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럴 거면 독학제수를 가지고 왜 여기 와서 굳이 그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클레임이 세게 들어가서 잘렸거든. 러셀 기숙 사상 최저 평점 받고 애들이 이제 빡친 거죠. 비판이 아니라 비난을 한 거지. 근데 뭐 지금은 어쨌든 뭐 고객들이니까 뭐 알아서 하시든지 말든지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생각인데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숙 학원이 학원비가 되게 비싸더라고. 근데 그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만큼 내는데 내 마음대로 못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근데 그때 기숙 원장님이 내가 러셀 강남 출강할 때였는데 러셀 강남 거기까지 와가지고 식사 한번 하실까요? 딱 이런 상황이죠. 딱 이런 상황. 근데 그때부터 원장님들 전화를 되게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잠깐 통화죠. 저 바쁜데요. 끝나버리죠. 농담입니다. 전화는 받아야지. 자, 계속 갑시다. 할 얘기가 있다는 암시를 그에게 주면서 문화부장은 그의 앞장을 서서 걸어가기 시작했다. 아주 섭섭하게 됐습니다. 퍽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었는데. 저는 이 형을 두둔했습니다만 거짓말이겠지. 거짓말이겠죠. 국장님도 이 형의 만화에는 항상 칭찬을 하셨댔는데 이것도 거짓말이겠죠. 그냥 거칠의 말이겠지. 그래서 현대인이 피상적인 인간관계를 드러내는 말이 이런 거죠. 차나 한잔. 됐죠? 자, 그 다음에 어디 가보냐면 72쪽 갑시다. 미안합니다. 71쪽 갑시다. 자, 71쪽에 밑에서 12번째 줄. 10번째 줄. 저 술상 위에 아톰 X군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다. 찾았습니까? 거기 아톰 X군 파란색 네모치고. 그의 분신이 되겠습니다. 그의 분신. 자, 다음에 72쪽 넘어가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째 줄. 파란색 밑줄. 아톰 X군에게 부탁하죠.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자기 작품의 주인공이거든.
내 영원한 소년으로 살아있게. 그러니까 어떤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이런 소망이 투영되어 있는 거죠. 근데 현실이 녹록치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자기 소망인 겁니다, 사실은. 자,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5줄 갑시다. 집으로 돌아갔더니 아내가 포옹해주면서 위로해주죠. 그는 두 팔로 아내의 상반신을 껴안았다. 그러면서 앞으로 자기도 아내를 때리게 될는지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여기 빨간색 밑줄? 그러자 앞으로 다가올 아직 확인되지 않은 수많은 날들이 무서워져서 그는 울음이 터질 뻔했다. 주장에서 잘리고 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